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고 다양한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어민들은 지역 수산물 축제를 예년보다 더욱 크게 열면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마산 어시장 축제, 충남 삼길포 우럭 축제, 광양 전어 축제 등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면 9월 가을로 접어드는데요. 9월부터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는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한 각 지자체들의 축제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챌린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어민들의 노력과 어가, 수산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로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선 매뉴얼을 갖추고 조업한 수산물들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또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지켜나갈 충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어민과 수산업계는 어떤 반응들일지 하루하루 궁금합니다. 8월 2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의 수산업계 분위기와 대책 마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가을 파종과 뿌리 활착을 돕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질문 많이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려되는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책 마련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4일 오후 1시경부터였는데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1원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4만 톤 가량을 다액종 제거 설비, 이건 알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거쳐가지고 향후 최소 30년간 바다에 버릴 예정입니다. 이미 알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 어업인들과 수산업계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 왔었는데요. 네. 이 방류와 함께 수산업 각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깊은 유감,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수산업계의 반응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요? 대표 생산자 단체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성명서를 통해서 자국의 반대는 물론이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을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해법을 제시해주고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조업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다급한 입장이 같은데요. 이제 네. 방류가 시작된 24일입니다. 이게 전국 수산인 대표자들이 수협 중앙에 모여서 일본 원전 오염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요. 이후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서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도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면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 수산업이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방사능 감시 체계 강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조업을 중단하면은 근데 수산물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그간 해상 시위 등의 물리적 반대 활동을 해왔던 곳이 있는데요. 이게 전국 어민의 총연맹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대를 해서 오염수 방류를 멈출 때까지 우리 정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워 나가겠다 이런 뜻을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수산업계로서는 이게 참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 그리고 영역을 좀 더 넓혀서 태평양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수산물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더 확대하고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지 못한 것으로 이게 아니면은 안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왜 우리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또 걱정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는 길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우 농가들이 연내 한우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 들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던 지난 24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가장 큰 장소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이 홍범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토론회. 이게 전국 한우농가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요. 이들은 한우법 제정이 연내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한 목소리로 촉구를 했는데요. 이날 국회에서는 일정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다수가 토론회 그리고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한우법 제정의 뜻을 같이 보탰습니다. 근데 정부는 일단 반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지금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대치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한우법 제정만큼은 협력을 해서 연내 혹은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를 시키자 이런 입장을 변질을 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법과 제도, 예산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당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농해수위의 이제 법안 소위위원장이기도 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날 열린 토론회가 공청회를 대신한 것으로 보고 빨리 법안 소위에 회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의원들의 발언만 놓고 본다면 국회에서는 강하게 한우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그리고 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기획조사가 실시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기획조사 진행이 되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 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9월 27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품목별 주산지 그리고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 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멜론, 감, 자두,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의 명절 성수품입니다. 이게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가 입장에서도 출하 연기가 되거나 폐기 조치가 진행이 되니까요. 농가에서도 출하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오늘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번 주에 또 비가 옵니다. 네. 오는 길에 비 맞으셨어요? 아직은 안 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네.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비가 내리면 걱정이 많아진다고요. 네. 지난주가 처서였는데요. 보통 처서는 이제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렇죠. 하는 절기로 병충해들도 없고 벌레도 없고 뭐 이런 좋은 절기가 시작됐는데요. 이 처서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보통 김장작물인 배추 모종도 심고 무 씨앗을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가을 장마가 시작돼서 고민입니다. 이미 심어 놓으신 분들도 비 때문에 걱정이고요. 아직 심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 심어야 되는지 이렇게 또 걱정이 되죠. 비가 오면 땅이 물러 있어서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도 되는지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예보를 확인해 봤는데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온다고 막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가을 장마예요. 이렇게 네. 비가 자주 올 때는 가을 파종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비가 자주 올 것으로 예보된 경우에는 넓은 일항 안에서도 네. 심는 자리를 약간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을 때나 무씨앗을 줄뿌림할 때 파종한 자리를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작물이 뿌리가 활착을 하려면 물속에 잠겨 있게 될 경우에는 잔뿌리들이 뻗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산소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게 할 경우에는 뿌리가 썩게 됩니다. 이렇게 파종하면 배추는 뿌리를 내리고 활착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활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모종 상태의 잎에서 그 안쪽에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돋아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잎이 돋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이시면 이제 드디어 뿌리가 활착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종 상태의 잎들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이렇게 모종을 심으실 때 있었던 모종 상태의 잎들은 뿌리가 활착을 하고 새로운 잎을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처서가 지난 이제 병해충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병해충을 방지해서 모종 상태의 잎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빗방울이 흙을 튀겨서 모종 상태의 잎 뒷면을 오염시키게 되면 광합성할 때 호흡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 경로를 따라서 병해가 침투하기도 합니다. 또 잎이 무거워서 아래로 처지면 흙에 닿아서 햇볕이 나오면 데워진 흙에 잎이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종을 심을 때 모종 주변에 있는 풀을 덮어주어서 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빗물에 의해서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분무기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로 잎 뒷면을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씨앗을 파종해서 잎이 나왔다면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주변에 풀을 덮어주시고 잎 뒷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과 같은 유기물을 작물 주변에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그 밑에 다양한 또 토양 내 미생물들이 모여서 땅을 통기성 있게 만들어주기도 해서 산소 호흡을 통해서 뿌리의 활착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뿌리 활착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작물을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비가 어느 정도 더 올지 예측을 할 수 없긴 하지만 지속적인 비로 뿌리 활착에 문제가 생기고 또 뿌리가 썩는 문제가 생긴다면 네. 1리터의 물에 한 스푼 정도의 3% 과산화수소를 타서 뿌리 주변에 뿌려주면 산소도 공급되고 또 이제 토양 주변에 있는 균들을 살균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네. 3% 정도 1리터의 물에. 알겠습니다. 비가 근데 내렸다 그쳤다 하잖아요. 비가 그러면 중간에 그쳤어요. 네. 그러면 뭘 해주는 게 좋을까요? 비가 그치면 비로 다져진 흙들을 허미로 이렇게 긁어줘서 네. 토양 전체적으로 통기성 있게 해주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통기성이 핵심이네요. 네, 그렇죠. 네. 산소를 필요하러 하니까요. 네. 뿌리가 이렇게 비가 오는 동안에 영양 관리는 가급적이면 퇴비보다는 물비료로 하는 것이 좋고요. 비가 그치는 사이사이에 액비를 작물 잎 뒷면에 분무해주면 잎 뒷면을 씻어주는 효과에 플러스 거름주는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일 표면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많이 지금 오거든요. 의견도 네네. 오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이것도 비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한동안 가물다가 이렇게 비가 오면서 과체류들은 물을 한껏 빨아들여서 과일 표면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 경우 갈라진 부분이 썩거나 또 이제 병해충이 들어와서 전체를 썩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열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질소 성분의 이제 옷걸음을 줄이고요. 칼슘 성분이 많은 그런 걸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는지 배수로를 확인하고 배수로를 뚫어주어 빨리 물이 빠져나가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뿌리 근처에 수분의 급격한 차이가 이런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뿌리 주변에 풀멀칭을 해서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배추는 언제쯤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드나요? 배추는 기온이 15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할 때 폭풍 성장을 합니다. 예. 네, 기온이 높을 때는 성장세가 더디기 때문에 이 폭풍 성장기에 맞춰서 영양 관리를 잘해서 키워놓아야 수확기를 앞둔 10월부터는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옷걸음을 퇴비로 줄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액비로 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밭 주변에 이제 산이 있거나 이렇게 썩어가는 나무 둥치가 있을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축축한 환경에서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밤에 내려와서 작물을 먹습니다. 아, 예. 우리가 텃밭에 가는 낮에는 배추나 무잎 밑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하면서 배추에 구멍을 뚫어 놓거든요. 야, 이 친구들 그 작물 못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지난 시간에 네. 그 맥주로 이렇게 유인해서 살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계란 껍질을 곱게 부셔서 작물 주변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뾰족한 계란 표면 때문에 아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란 껍질은 칼슘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서 충해 예방과 영양 공급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란 껍질을 네. 도로를 안 좋게 만드는 거군요, 못 오게. 네. 그 김장 재료들을 타이밍을 좀 잘 맞춰서 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순서로 심으면 좋을까요? 네. 김장 재료들이 동시에 수확이 되게 하려면 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무나 배추를 파종하고 나서 2주 후에 갓과 쪽파를 심는 것입니다. 쪽파는 그 전에 이제 드실 수 있는 정도는 뭐 7월부터 심어도 되긴 하는데 김장에 맞추는 타이밍은 배추 모종 또 무씨앗 파종한 이후 2주 정도 후에 하는 게 좋고요. 갓은 씨앗으로 줄뿌림을 해서 재배하고요. 쪽파는 윗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마른 뿌리를 뜯어낸 다음에 윗부분이 살짝 나올 정도로 심어줍니다.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쪽파 잎이 굵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갈래로 새끼치기를 많이 합니다. 배추나 무를 파종하고 나서 2주 후에 네. 갓과 쪽파를 심는다. 그 김장 재료 외에 또 파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이제 날이 서늘해지면 김장 재료 말고도 봄에 심었던 모든 엽채류를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상추, 고수, 아욱 등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리 겨울 재배할 마늘 종군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9월 초쯤에 되면 이제 양파 모종도 키우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김수연 님이 고추잎 아랫부분을 따줘야 하나요? 씨앗으로 심어서 꽃이 피었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죠. 처음 농사 지어보면 열매 맺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고추잎은 아랫부분을 따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보통 이제 토마토나 가지 같은 경우는 아래로 처진 잎들을 이렇게 따주거든요. 근데 고추의 경우는 잎을 따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추잎들이 아래에 있는 잎들도 다 고추를 열매를 키우고 또 익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김수현님이랑 비슷하게 저희 어머니도 농사를 지시는데 처음에 막 심장이 쿵쿵 뛴대요. 아침에 눈 뜨면 네. 막 달려가고 싶대요. 얼마나 네. 자랐을까. 네. 참 아들한테 맞습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377님, 정원 울타리 기둥에 태양광 정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밭작물에 불빛이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밝기가 작물에 영향이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고민 되겠네요. 네. 요즘 이제 텃밭 겸 정원으로 꾸미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이제 태양광 LED 등들을 이렇게 해서 동선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주로 이제 이렇게 아래쪽 저면에서 이렇게 위로 향해 있는 빛들은 그렇게 커다란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펼쳐.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들은 네, 태양처럼.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작물들한테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직도 낮인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광합성 활동을 계속하고요. 오히려 광합성한 포도당들을 이렇게 열매로 옮겨가는 작업을 못합니다. 우리가 엽채류를 먹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열매를 맺는 들깨라든지 아니면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광합성 산물을 이렇게 열매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전류 작업이 늦어지고요. 또 일부 품종들 시금치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오히려 꽃을 피우거나 또는 네. 꽃을 피우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또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물 주변에는 아래로 향해서 밝은 빛을 내는 조명등은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갓을 씌워서 이렇게 좀 작물로 가는 방향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 그렇죠. 합니다. 끄면 또 답답하니까 이게. 네. 1163님. 김장무 심고 남은 씨를 내년 봄에 심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무나 배추 씨의 경우에는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5년 정도는 이렇게 계속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오랫동안 이렇게 발화율을 유지하려면 가급적이면 이제 남은 씨앗을 냉장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듣다가도 궁금한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질문을 직접 들어볼까 하는데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쪽 시골의 경남 산청인데요. 예, 산청. 하성룡이라 그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텃밭 농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초보죠. 예, 환영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기촌에 갖고. 예. 조금 텃밭에. 예. 그 돈부콩을 좀 심었는데. 동부콩요? 돈부콩. 네네. 돈부콩을 심었는데 잎만 무쌍하고 벌써 한 2달 전에 심었나? 네. 열매를 하나도 맺지를 않아요. 네네. 우리 보통 이제 동부콩이나 아니면 강낭콩, 넝클로 이렇게 올라가는 강낭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해하시는 게 콩 종류는 거름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근데 사실은 열매 맺을 때 이렇게 꽃 피고 그럴 때 웃거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그름을 주면 됩니까? 탭이라든지 물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물 뿌리 주변에 이렇게 좀 웃거름으로 주셔야 열매를 달게 됩니다. 그 농협에 가면 이래 주로 어떤 종류로 사면 됩니까? 주로 저는 완전 초보라서 무슨 네, 그 유기질 퇴비를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 이제 유박이라고 해서 유기질 퇴비도 있습니다. 유박,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예. 그걸 뿌리에 주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 주면 열매를 맺을까요? 네, 동부콩은 보통 이제 설이 내리기 직전까지도 계속 열매를 열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배추는 언제쯤 심으면 됩니까? 지금 이제 산청이라고 하셨죠? 예. 남쪽 지방이니까 그래도 지리산 근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추울 수 있어서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지금이라도 이제 심으셔야 됩니다. 네.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거름 사러 가셔야 되고 네, 배추 심으셔야 되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긴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고요. 네, 언제든 네,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갈게요. 이승교님이 쪽파 김장용은 언제 심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앞에서도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네. 예, 배추 모종 심으신 다음에 2주 정도 후에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많이 보내주세요. 2569님이 가지 열매가 보라색이 아니고 회색에다가 속은 딱딱하고 알맹이가 단단한데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고 네,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너무 열매가 과숙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네. 이미 이제 씨앗이 안에 연글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좀 일찍 서두르지 않으신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열매를 이제 칼로 이렇게 쪼개 보면 안에 아마 황금색의 씨앗이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씨앗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지만 보통 드실 때는 이렇게 되기 이전에 수확을 해서 드셔야 합니다. 야, 완전 타이밍 싸움이네요. 네. 이렇게 적당할 때. 알겠습니다. 1198님이 들깨 줄기가 검게 썩어서 말라 죽어요. 왜 그런가요? 방제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마 이제 지금도 비가 오지만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렇게 토양 이제 전염성 그런 곰팡이병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염된 그 작물들은 멀리 이렇게 버려주시고 토양 살균을 하는 그런 방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양 방제를. 네. 알겠습니다. 잿빛 곰팡이병 약을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약. 네. 알겠습니다. 7866님, 지금 시즌과 상관없지만 블루베리를 몇 그루 키우고 있는데요. 이거 맨 땅에 키우는데 열매 맺히기까지 하는데 익지를 않아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이제 영양 관리가 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블루베리는 과수 작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을에 거름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봄에도 한번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양 관리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열매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럼 그 뒤에는 영양 관리 해줘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후부터 해주시면 내년에 아. 열매들이 충실하게 달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8112님, 고추 수확 막바지입니다. 이제서야 달린 고추를 좀 빨리 익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급하신 모양인데요. 이해가 되는데요. 네. 고추는 자연스럽게 익어갑니다. 예, 별도로 이걸 빨리 익게 하는 방법은 별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2187님, 당근 파종 방법 알려주세요.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계속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마지막 번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당근 파종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근 파종은 이제 줄뿌림을 하게 되고요. 줄뿌림. 네, 그리고 당근이라는 씨앗이 햇볕을 받아야 발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굉장히 얕게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줄을 그은 다음에 씨앗을 파종하고 그 위에다가 원예용 상토를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흙보다는 원예용 상토가 훨씬 가벼워서. 비투가가 네. 잘 되고 가벼워서 잘 나옵니다. 네. 줄뿌림 그리고 얕게 심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91님이 2년 정도 지난 무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올까요? 보관은 냉장실에 했습니다. 네, 근데 2년이 지났대요. 네. 앞에서도 무 얘기가 나왔는데 뿌리셔도 됩니다. 오, 네. 냉장실에 잘 하셨네요. 네, 그죠? 네. 예. 싹이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2055님, 고구마 줄기가 너무 무성하면 잘라줘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밑에 양광순민도 이제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그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너무 무성하게 되면
그 줄기마다 그리고 마디마다 뿌리가 돋아서 네.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구마 줄기를 잔뿌리들이 못 내리도록 좀 성가시게 굴어줘야 됩니다. 네. 둘둘 말아서 이렇게 괴롭혀서. 하기도 하고요. 네. 아예 과감하게 잘라주기도 합니다. 네. 잎이 좀 부족하면 고구마 안 달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잎의 숫자가 적을수록 광합성 효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기가 너무 무성하면 과감하게 좀 잘라주시고요. 대신에 그 수확한 고구마 잎자루 줄거리를 식용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맛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그 초반에 김수현님이 그 꽃 펴서 네. 행복하다 이러셨는데 네. 지금 보내주셨네요. 고추꽃이 피더니 꼭지째 떨어집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네, 어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러다간 고추 하나도 못 먹을 듯해서요. 처음 피었던 꽃이 떨어지니까 심장이 덜컹했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저런. 네. 좀 균형적인 좀 영양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영양 관리. 네. 항상 얘기하듯이 칼슘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좀 포함된 거름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칼슘이 포함된 거름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전재덕님이 멀칭망을 만들어서 복합 비료를 넣고 비닐을 씌워서 가스 피해가 염려되는데 며칠 정도 지나야 구멍을 뚫고 무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보통 이제 퇴비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3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무씨앗을 파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거름을 많이 한 다음에 멀칭을 하게 되면 그 심었던 자리로만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가스가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추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 옆쪽에 사이드 그 수로 쪽 그러니까 고랑 쪽에 구멍을 일부러 뚫어줘서 내려가게 빠지게. 네, 가스가 빠지게 하고 또 이제 통기성 있게 뿌리도 호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전명숙님이 마늘은 몇 월에 파종하나요? 영동 지역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영동 지역이면 아무래도 한 지역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벌마늘 또는 이제 논마늘이라고 하는 게 난지역 마늘이고요. 육종 마늘이 한지역 마늘입니다. 그래서 난지역 벌마늘 같은 경우는 보통 추석 즈음에 10월쯤에 이제 심게 되고요. 영동 같은 이제 한지역 마늘, 육종 마늘을 심으실 경우는 11월 경에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됩니다. 11월 경에. 네. 그렇군요. 8273님이 다른 작물을 돌보느라 고구마 수는 따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요? 항상 텃밭 농부들을 위해 많은 상식과 조언 감사드리고 어머 관장님 사랑합니다. 8273님. 네. 혹시 나중에 괜찮으시면 8273님 전화 연결 한번 사랑 고백을. 네. 어떻습니까? 고구마 순을 따지를 못했는데 성장하고는 괜찮냐고. 네. 저기 충청도에 있는 어떤 대안학교 학생들이 찾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자기 농사들을 하면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고구마를 정말 잘 키웠대요. 네. 그래서 잎이 굉장히 무성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 수확을 했는데 고구마를 하나도 수확을 못했다고. 왜 그러냐고. 네. 지금 고구마 줄기가 너무 무성하면 네, 양분을 다 줄기로 보냅니다. 네, 밑 땅 속 뿌리로 보내질 않고 다 잎으로 보내서 우리가 고구마 줄거리를 맛있게 먹는 이유도 양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맛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당하게 잘 솎아 주셔서 땅 속으로 고구마로 영양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고구마 키우는 분들이 네. 이런 사연이 되게 많은데 네. 이게 따기가 마음이 아픈가 봐요. 잎이 무성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뿌듯하죠. 네. 네. 거기다 괜히 이제 손을 대는 게 네. 그렇군요. 하지만 과감해져야 한다. 네. 고구마 수는 먹어야 합니다. 네. 055 하나님이 늘 잘 듣고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텃밭 일구고 있어요. 쓰고 남은 씨앗 보관 방법이 궁금합니다. 누구는 냉장고에 보관하라. 누구는 냉동실에 보관해라. 이러는데 의견이 달라서요. 어떤 게 맞나요? 둘 다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냉동시키면 훨씬 더 오래 수명이 유지됩니다. 오. 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봉투
봉투째, 씨앗 봉투째 이렇게 냉동고나 냉장고에 직접 넣는 것보다는 네. 이 씨앗 봉투를 밀폐 용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밀폐 용기에 넣은 상태에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얼마나 차이 나요? 냉동실에 넣으면 뭐 한 5년 막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냉동고에 넣으면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엄청 오래 보관하려면 네. 냉동실. 네, 씨앗을 강제로 휴면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특별히 뭐 씨앗에 나쁘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네네. 아. 씨앗이 잘 말라 있는 상태면 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을 그러면 잘 말려서 밀폐 용기에 넣고 네. 냉동실로 가면 거의 네. 반영구죠.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꺼냈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오,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꺼냈을 때 바로 냉동고에서 밀폐 용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뚜껑을 열면 또 이 씨앗들이 수분을 쫙 빨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미리 이 밀폐 용기를 꺼내놨다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씨앗들이 갑자기 습기를 이렇게 쫙 빨아당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나절 정도는 밀폐 용기 그대로 그냥 뚜껑 네. 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5682님이 고추 수확 자리에 바로 배추를 심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좋은 거네요. 네. 고추의 향 때문에 배추에 오는 이제 벌레들. 배추 흰나방 애벌레가 안 옵니다. 아.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굉장히 많이 청벌레라고 돼서 이렇게 파란 애벌레가 이렇게 배추를 많이 갉아먹거든요. 네. 근데 배추 흰나비가 안 찾아옵니다. 아까 들어보면 달팽이도 그렇고 그 벌레들이 배추를 엄청 좋아하네요. 네, 맛있거든요. 그렇죠. 예. 115 하나님이 토마토에 꽃은 피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영양 관리 부분입니다. 되게 이제 심어 놓으시고 옷걸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옷걸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뒷부분에 갈수록 칼슘이라든지 다른 성분의 거름들을 이렇게 잘 주셔야 합니다. 영양 관리. 2075님이 지난주에 강화도 밭에 김장용 배추 무 이렇게 심었는데 추비는 어떤 것을 또 농약은 어떤 걸 줘야 할까요? 네. 출근길에 듣는 찐팬이라고. 네. 네. 관장님의 의견 알고 싶다고 네. 보내주셨네요. 배추를 심으셨으면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그렇게 퇴비로 옷구름을 한다든지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물비료를 만들어 뒀다가 이렇게 네. 뿌려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방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그 한맹사라고 하는 그물로 이렇게 미리 한맹사. 우리 친환경으로 해야 되니까 네. 약을 뿌리기보다는 한맹사 그물로 벌레들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워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5394님이 탄저병을 막는 방법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탄저병을 막는 방법. 네. 네. 아마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이제 탄저병이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고추작물들에 많이 그렇죠. 만연할 때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흙탕물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흙탕물이 튀기지 않도록 멀칭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었듯이 칼슘 붕사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줘서 세포벽 사이를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줘서 그쪽 벌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곰팡이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영양제 방법, 그다음에 미리 이렇게 멀칭을 해서 흙탕물 튀게 하지 않는 방법 네. 두 가지 한번 알겠습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또 다음 주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또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